벌어졌습니다. 한국은 물러가라. 독도가 아니고 다케시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한국이 우리 영토 독도를 무력으로 침략한 만큼 우리도 자위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충격적인 망언이 하버드 강의실에서 터졌습니다. 한 일본 교수가 조선은 일본이 근대화를 선물해줬다는 소리를 하더니 동양학 수업 시간엔 일본 유학생이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슐츠 교수님이 일본 학생에게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대마도는 한국 땅인가요? 일본 땅은 미국 땅이고? 순간 강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일본 유학생은 말문이 막히고 조용히 손을 든 한국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펼쳐진 사이다 반격. 억지 주장이 아니라 팩트로 말합시다. 독도는 실효 지배 중인 한국 땅입니다. 반면 일본은 대마도에 대해선 단 한 번도 한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세종대왕이 직접 정벌한 기록은요? 이게 하버드입니다. 논리로 말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진짜 사하이다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1초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팩트로 일본 발언 다 뒤집는 장면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에서 인공지능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클로이 월턴이라고 해요. 원래는 일본 소설과 문화가 너무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일본 문화의 깊은 매력을 느껴서 하이쿠와 무라카미 하루키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에 푹 빠져 살았죠. 그리고 언젠가 도쿄에서 살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죠. 심지어 하이쿠와 와비사비 감성에 빠져서 혼자 일본시 해석 블로그까지 운영했을 정도예요. 특히 하루키의 1Q84를 읽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의 문체는 마치 몽환적인 음악처럼 저를 끌어당겼고 저는 일본을 가깝지만 동화 같은 나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입학하자마자 일본 문화 연구 모임, 일명 요코하마 서클에 가입했죠. 그곳에서 저는 료스케라는 일본인 유학생을 만났어요. 그는 조용하고 정중하며 항상 예의 바른 말투로 저를 감동시켰어요. 우리는 일본 문학과 영화에 대해 이야기했고 함께 라멘도 먹고 때로는 다도 체험 행사에도 참여했죠.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정중했고 저에게 하루키의 세계를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날 아시아 근대사 수업을 추천받았을 때 아무 의심 없이 등록했어요. 강의명도 Technological Modernization of East Asia라 나름 흥미롭다고 생각했죠.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동아시아사 수업의 한 장면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수업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근대화와 제국주의. 강의실 한가운데 자리한 나는 긴장과 동시에 기대에 찼습니다. 이 수업은 하버드에서도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과목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기술밖에 모르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그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수업에서 일본인 교수님은 동아시아의 산업화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조선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통해 문명화를 경험했고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는 국제 역사학계에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순간 제 옆에 있던 료스케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평소 조용한 그였지만 그날따라 뭔가 다른 기색이 느껴졌죠. 저는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랬던 걸까? 일본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면 그건 일본의 공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뒤쪽 강의실 끝자락에서 탁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책상을 두드렸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죠. 교수님, 그건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퍼뜨린 왜곡된 시각입니다. 순간 강의실 전체가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표정. 그는 한국인 유학생 서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수업에서 거의 말이 없던 학생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일본이 조선을 문명화시켰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고 민족의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더 많았습니다. 교수는 당황한 듯 미간을 찌푸렸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이렇게 대답했죠. 서진, 그건 해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철도, 병원, 교육기관 등도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서진은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그 철도는 조선인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전쟁 물자 수송과 자원 약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은 일본군과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고 교육도 조선인에게는 일본 황국 신민이 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죠. 숨소리 하나 없이 정적이 흘렀고 저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수업 후에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저희 주장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뒤 서진은 제게 다가와 말했죠. 클로이, 혹시 진심으로 그렇게 믿니?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거 말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았지만 부정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서진이 조심스레 메일을 하나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 메일을 통해 저는 진실을 보게 됐죠. 하지만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서진이 보낸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한국 근대사 참고자료였지만 내용은 전혀 단순하지 않았어요. 첨부된 PDF 파일엔 생전 처음 보는 사진들과 스캔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의 땅을 강제 몰수한 공문서, 3.1운동 당시에 참혹한 진압 현장 사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 영상 링크, 심지어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한 문서 원문까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지금까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역사적 서술이 상당 부분 고의적 편집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 순간 료스케의 말투 하나하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한국을 얘기할 땐 어딘가 모르게 멸시하는 어투였어요. 한국은 언제나 일본을 따라오는 입장이었지. 라면, 드라마, 심지어 한글도 일본 영향을 받은 거라던데? 그땐 농담처럼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말이 의도된 것이었단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료스케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료스케, 혹시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주장 어디서 들은 거야? 그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일본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야. 사실이니까. 그 미소가 너무 낯설었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제가 믿고 따르던 친구는 어쩌면 날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진이 보내준 자료는 충격적이었고 제가 믿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편향된 시각에서 나온 정보였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계 최고 명문대학에서도 이런 왜곡된 시각이 버젓이 강의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무지했다는 자책도 컸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관심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진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서진, 혹시 시간 괜찮다면 한국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알려줄 수 있어? 그는 망설이지 않고 웃으며 말했어요. 시간은 언제든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봐줘서. 그날 우리는 캠퍼스 근처 작은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서진은 노트북을 켜고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는 마치 학술 세미나를 하듯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이후까지를 시간 순으로 조리 있게 설명해줬어요. 저는 처음으로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생생한 현실이라는 걸 느꼈어요. 서진과의 대화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한국 콘텐츠? 그전엔 그냥 BTS나 오징어 게임 정도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알고 나니까 한국이 가진 콘텐츠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역사, 상처 그리고 자부심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 소모임, K-바이드에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하버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한국 음식 문화 모임이었고 서진이 소개해줬죠. 처음 만난 날은 삼겹살 파티였는데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걸 가위로 잘라요? 쌈장에 찍고 상추에 싸먹는 거라고요? 저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맛있었어요. 특히 매콤한 김치와 고소한 삼겹살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이걸 왜 이제야 먹어본 거지? 입안에서 퍼지는 감칠맛에 감탄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했어요. 내가 알던 세계는 너무 좁았구나. 그 이후로도 매주 한국 음식 모임에 나갔어요. 떡볶이, 불고기, 김밥, 순두부찌개 먹을수록 놀라운 게 많았어요. 미국의 외식 문화가 단조롭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지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라면 파티였습니다. 그날 어떤 친구가 한국에서 직접 구한 불닭볶음면을 가져왔다고 했고 모임 채팅방은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서 제일 매운 라면이래. 마트에서 줄 서서 사야 한대. 모두들 흥분했죠. 그날은 이상하게도 오전부터 설렜어요. 불닭볶음면 파티라고 이름 붙여진 행사였는데 생각보다 열기가 대단했거든요. 한국 음식 소모임 K-바이드 채팅방은
이미 하루 전부터 메시지가 폭주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구했다. 진짜 실물로 보는 것 처음이야. 까르보 불달기래. 전설의 그 맛. 이 라면은 한국에서도 줄 서서 사는 라면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한국에서 온 택배에서 직접 구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마치 트로피를 보는 것처럼 봉지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고 SNS에 인증을 남겼죠. 클로이, 긴장해. 이건 단순한 라면이 아니야. 도전이야. 서진이 웃으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웃었어요. 뭐 얼마나 맵겠어. 미국에도 타바스코 소스는 있잖아. 근데 그건 진짜 풋고추였어요. 라면을 끓이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이미 흥분 그 자체였어요. 냄비가 끓기 시작하면서 코끝을 찌르는 매운 향이 강하게 퍼졌죠. 어우, 눈 맵다. 누가 말했고 저는 웃으며 가까이 다가갔다가 재채기를 했어요. 그 냄새부터가 강렬했어요. 뭔가 매운 걸 넘어선 전투 음식 느낌이었죠. 드디어 접시에 담겨 나온 라면. 붉은 소스가 면에 고르게 코팅돼 있고 위엔 하얀 파마산 파우더가 뿌려져 있었어요. 보기엔 귀여운데 냄새는 무서울 정도였죠. 저는 반신반의하며 한 입 먹었어요. 첫 입, 후, 입에 넣자마자 혀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매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었어요. 그 묘한 중독성,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국인의 에너지를 느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초 뒤 머리에서 땀이 솟구쳤죠. 우유. 누가 앞에 놓인 우유를 마시라고 소리쳤고 저는 단숨에 들이켰어요. 정말 미친 맛이었어요. 근데 왜 자꾸 손이 가는 거죠? 두 번째 젓가락질은 더 빨랐어요. 그 중독적인 매운맛, 치즈의 고소함, 면발의 탱탱함, 그 조합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클로이, 얼굴 빨개졌어. 괜찮아? 아니, 너무 매운데?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왜 이래? 한국 음식. 다들 웃었고 나중엔 우유도 바닥났어요. 심지어 몇몇 친구는 한 봉지만 더 있으면 안 돼 라며 주방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중 몇 명은 물도 우유도 없이 먹더라고요. 한국 친구들은 아주 여유 있게 김치 한 조각 올려 먹거나 반숙 계란을 얹어서 마치 미슐랭 셰프처럼 먹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이 매운맛을 웃으며 즐길 수 있다니. 어쩌면 한국인의 근성이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 아닐까요? 행사 끝날 무렵 저와 친구들은 입술이 부르텄고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났지만 모두가 똑같이 말했어요. 다음엔 몇 봉지 더 구해오자. 이건 한 그릇으론 부족해. 그날 제 인생 첫 불닭 체험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세례였어요. 불닭볶음면 파티 이후 제 일상은 전보다 훨씬 다채로워졌어요. 단순히 라면 하나 먹었다고 인생이 바뀌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이건 진짜 그랬어요. 그날 밤 저는 서진에게 문자했어요. 이제야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강한지 알 것 같아. 불닭볶음면 하나에도 근성이 느껴져.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건 늘 쿨하고 세련된 일본 감성이었어요. 하루키의 절제된 문체, 일본 카페에서 흐르던 재즈 음악, 정갈한 도시 풍경.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정제되지 않았고 대신 뜨거웠고 진심이었어요. 그 뜨거움은 불닭의 매운맛을 넘어서 누군가 내게 말도 없이 미소 지으며 고기를 집어주는 손길에서, 식사 후 당연하다는 듯 서로의 그릇을 정리하는 습관에서, 드라마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울부짖는 인물의 대사 한마디에서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심이 내가 지금껏 예의와 정갈함이라는 말 뒤에 숨어 외면했던 사람 냄새라는 걸 깨달았죠. 그런 경험을 한 후 료스케와의 관계도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늘 예의 바르고 침착했지만 정이 없었어요. 한국 음식 모임의 사람들은 격하게 웃고 맵다고 소리치고 가끔 손등을 치며 장난을 쳤어요. 료스케는 그런 걸 시끄럽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시끄러움 속에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갔을 때였어요. 진짜 빨갛고 꾸덕한 소스에 삶은 계란, 오뎅, 치즈까지 잔뜩 올라간 마약 떡볶이. 그걸 먹고 나서 누군가가 제게 물었죠. 클로이, 이 맛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야? 저는 조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강한데 따뜻해. 그리고 그 말은 그대로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느낀 감정이기도 했어요. 서진은 저에게 단순히 역사 지식을 알려준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뿌리와 상처와 회복의 힘을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그건 책에서 배운 지식과는 전혀 달랐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나라에 대해 이렇게 깊이 몰입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은 그냥 K-팝이나 드라마로만 접하던 엔터테인먼트 수출국이 아니라 그 안에 엄청난 역사와 에너지와 생명력이 숨쉬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제 머릿속의 세계지도가 조금씩 새롭게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세계관을 박살낸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슐츠 교수님의 강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 반듯한 안경, 정확한 억양, 늘 자신감에 차 있던 일본 친구인 료스케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강의실은 얼음을 끼얹은 것처럼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서서 발언한 료스케를 향해서 슐츠 교수님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날 수업 주제는 동북아시아의 근대화와 식민 지배의 경제적 영향이었습니다. 이미 예민한 주제였고 모두가 조심스럽게 필기만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료스케는 물러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독도는 원래 일본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17세기부터 일본 어부들이 먼저 사용했고 한국은 국제사법재판소 회피로 입장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숨조차 쉬지 않는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건 바로 교수님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럼 대마도는 한국 땅인가요? 일본 땅은 미국 땅이고 모두가 교수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감정 하나 없는 표정으로 료스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대마도는 한국에서 더 가깝고 조선시대에는 군사적 정벌과 외교적 통제도 받았죠. 그럼 같은 논리로 대마도도 한국 땅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 학생인 료스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좀 이라며 시선을 피할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옆에 있던 한국인 친구인 서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봤고 그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간단히 정리해도 될까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열더니 미리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타이틀은 독도와 대마도 그리고 역사 왜곡의 경계였습니다.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입니다. 주민도 있고 행정 관할도 있고 대한민국 국기와 경찰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단 한 번도 실제로 독도를 점유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중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지만 한국은 이미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 41호로 독도를 공식 영토로 선포했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대마도는 어떻냐고요? 세종대왕 시기 1419년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했습니다. 이른바 기해동정. 이후 대마도는 조선에 조공을 바치며 외교적 복속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한국은 대마도에 대해 실효 지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제 편입과 역사적 영향력의 차이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서진 씨. 이 강의는 팩트를 다루는 곳이지 감정을 주입하는 곳이 아닙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무거운 감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강한 근성과 지식, 논리와 품격이 숨어 있다는 걸요. 먼저 독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소속의 섬으로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야 할 이유는 애초에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단지 독도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과 확신이었죠.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 저는 그게 너무 멋졌어요.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너무 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며칠 동안은 수업에 집중도 잘 안 됐고 가끔은 밤에 혼자 캠퍼스를 산책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저 일본 문화를 좋아했던 사람일 뿐인데 왜 이토록 큰 감정의 충격을 느꼈던 걸까요? 처음엔 단순한 자존심이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들킨 건가? 그런 기분이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걸요. 제가 알던 일본은 세련되고 절제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냥 BTS, 오징어 게임, 김치 정도로만 인식되던 K컬처 수출국이었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짜 역사를 품은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왜곡당하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는 나라였어요. 서진은 저에게 역사만 알려준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걸 저는 새삼 느꼈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저는 캠퍼스를 걸으면서도 한국 콘텐츠 유튜브를 봐요. 한국 근현대사 핵심 요약, 한국인만 모르는 K 위험, 삼국시대 5분 완전 정리 같은 걸요.
그중 일부는 지금 이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 근현대사 책을 읽고 유튜브에서 식민지 경제사, 한일관계 분석 같은 영상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주말에는 직접 삼각김밥을 만들어보고 한국어 단어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요랑 대박, 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간단한 일상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한글을 연습하는 제 모습을 보면 아마 예전 제 자신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저의 꿈도 달라졌어요. 어느 날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졸업 후 한국에서 살아보자. 처음엔 미국 대기업의 AI 연구소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어떤 기업, 아니 그 정신을 지닌 팀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가진 정체성과 근성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긴 나라, 한국. 졸업하면 꼭 한국을 다시 찾아가고 싶어요. 이번엔 여행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요. 한국의 기업 문화는 경쟁적이고 속도가 밉다는 말도 들었지만 전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열정이 한국을 지금의 나라로 만든 거라고 생각했죠. 기술력도 창의성도 역사에 대한 애정도 모두 갖춘 나라. 저는 그런 곳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한국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나오는 기술과 제품이 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국의 정신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싶어요. 기술은 중립일 수 있지만 그걸 만든 사람의 철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가끔 상상해요. 어느 날 누군가 제게 묻는 거죠. 클로이, 왜 한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버드의 한 강의실에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일본 학생이 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그럼 대마도는 한국 땅인가요? 그리고 한 한국인 유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장면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강의실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날 저는 진짜 나라라는 게 무엇인지, 역사라는 게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느꼈어요. 여러분이 그냥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어느 나라 거야? 하고 무심히 질문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만큼 독도의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한이 서린 진실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남의 나라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나침반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그냥 한국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냥 불닭볶음면이 맛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한국을 알고 나니까 그 문화와 콘텐츠 뒤에 있는 진심과 뿌리가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 진짜 멋진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본 유학생의 망언에 교수님이 날린 사이다 한마디, 그리고 한국 유학생의 팩트 일침, 이건 단순한 강의실 에피소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왜곡되는 수많은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깊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단순한 콘텐츠 수출국이 아닙니다.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지키는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엔 우리가 배울 게 아주 많아요. 저도 언젠가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독도를 꼭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독도에 들리면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에 나누어 주세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요즘이지만 그럴수록 항상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건강관리 잘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